차가운 바람이 건물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오후 5시가 되기도 전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모두 따뜻한 곳을 향해 서둘렀습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앞, 민주는 파란색 패딩을 여미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23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키는 평균보다 조금 작았지만 단정한 옷차림과 반듯한 자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옆면에는 전북대학교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걸으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15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는 6시부터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하나, 둘, 셋. 민주는 작은 목소리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습관이었습니다. 불안할 때, 긴장될 때, 그는 숫자를 세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오늘따라 그 습관이 더 자주 나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내일 있을 면접이 맴돌았습니다. 대기업 인턴 모집이었습니다. 서류는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서울의 유명 대학생들이 모일 것이었습니다. 민준처럼 지방대학 출신은 드물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4.2 학점이었습니다. 자격증도 몇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전라북도 순창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식당을 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묵묵히 가게를 지켰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민주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저 서울로 대학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애가 여기 남으면 뭐가 되겠소? 서울은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래도 보내줘야지. 우리 팔자야 어쩔 수 없지만. 민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결국 그는 전북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서울은 아니었지만 등록금이 저렴했습니다. 부모님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2학년 겨울방학, 그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시급도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대기업 인턴, 공모전, 네트워킹, 모두 서울에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스터디하려고요. 실제로는 고시원이었습니다. 월 3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난 2달 동안 편의점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하루 평균 6시간씩 일했습니다. 학교 복학을 앞두고 있었기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틈틈이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답변을 외웠습니다. 민주는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맞은편에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걸어왔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부러웠습니다. 저들은 이미 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횡단보도 모퉁이, 건물 그림자 아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낡은 담요였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은 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담요는 너무 얇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의 입김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의점 도시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목에 두른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검은색 목도리였습니다. 작년 겨울 어머니가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목에 살짝 둘러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듯 작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 민준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와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면피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도리가 없어진 목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뜨거웠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물건을 포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게 익숙한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 11시 아르바이트가 끝났습니다. 민준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칠 때 그는 그 자리를 다시 봤습니다. 할머니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담요도 도시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닥에 작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은 면접이었습니다. 잘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저 할머니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나는 왜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날까요? 민준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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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챕터 2 엇갈린 선택들. 아침 8시였습니다. 민준은 면접 장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광화문의 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반사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때 산 것이었습니다. 조금 작아진 느낌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넥타이는 3번이나 다시 맸습니다. 머리는 왁스로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목이 허전했습니다. 어제 할머니에게 준 목도리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지원자 여러분, 3층 대회의실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민준은 다른 지원자들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은 옆 사람을 슬쩍 봤습니다. 명품 시계를 찬 남자였습니다. 구두도 반질반질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손톱 밑에 편의점 작업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대회의실은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들어오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접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준은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준비한 답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야. 잘 지내고 있지? 네, 엄마. 잘 지내요. 요새 춥다던데 감기 조심해라. 밥은 잘 먹고? 네, 잘 먹어요. 민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은 굶었습니다. 그래. 공부는 잘 되고? 네,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요새 가게 일이 힘드네. 민준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가봤지. 디스크래.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대. 그냥 조심하면서 지내래. 제가 방학 끝나고 내려가면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너는 공부나 해. 우리야 괜찮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밝게 말하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지금 좀 바빠서. 그래, 알았다. 끊을게. 몸 챙겨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높고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김민준 지원자님, 입장해주세요. 안내 직원이 불렀습니다. 민주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면접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예상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는 준비한 대로 답했습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 모두 연습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 회사에 꼭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민준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비전, 성장 가능성, 사회적 책임. 그런 단어들을 나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어제 본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파란 손,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고마워하던 눈빛. 민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솔직히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면접관들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저는 지방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하십니다. 제가 성공해야 그분들이 편해지십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민주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길에서 노숙자 할머니를 봤습니다. 제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목도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면접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났습니다. 제가 정말 도운 건지 아니면 그냥 제 양심을 달랜 건지.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가 사회공헌 활동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 성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요. 대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솔직했습니다. 준비한 답변에서 벗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는 자신의 머리를 쳤습니다. 망쳤습니다. 완전히 망쳤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주는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장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복궁역 5번 출구였습니다. 어제 그 횡단보도였습니다.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담요, 같은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목에는 어제 민준이 둘러준 검은색 목도리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그를 알아봤습니다. 또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힘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계속 계시면 안 돼요. 너무 추워요. 갈 데가 없단다. 쉼터는요? 복지관은요? 거기는 사람들 눈이 무섭단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5장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는 3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거 드세요. 할머니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할머니는 민준을 봤습니다. 너도 힘들어 보이는구나. 젊은 사람이 왜 그리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니?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그는 겨우 말했습니다.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할머니를 도와드려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제 인생도 할머니 인생도. 그래도 네가 왔잖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민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시 올게요. 꼭 다시 올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돌아섰습니다. 걸었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면접은 망쳤습니다. 생활비는 줄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은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노숙자 할머니에게 얽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주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제대로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방법을요.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노숙자 지원 단체를 입력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그 횡단보도를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빵을 사갔습니다. 따뜻한 음료수도 사갔습니다. 할머니는 받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이러니? 네가 더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 이상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복지관에 전화했습니다.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신청서. 할머니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자동으로 그 횡단보도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담요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호빵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으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점장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호빵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고맙구나.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담요 옆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바람에 한 장이 펄럭였습니다. 민주는 무심코 그것을 집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펼쳐진 페이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창군 복흥면 신흥리 245. 순창. 민준의 고향이었습니다. 민준은 멈췄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분명 순창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명숙. 그리고 흐릿한 글씨로 더 적혀 있었습니다. 동방농장,
1987년 설립, 2004년 화재.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는 민준의 손에 있는 수첩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거다. 돌려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제까지와 달랐습니다. 민준은 수첩을 돌려줬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담요 안 깊숙이 숨겼습니다. 할머니, 혹시 순창에서 오셨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순창 출신이에요. 볶음면은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예요. 할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동방농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옛날에 꽤 큰 농장이었다고. 그만.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라. 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호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거라. 오늘은 가.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오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 걸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담요를 머리까지 덮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동방농장.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민준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큰 농장이 불타버렸다고. 주인이 망했다고. 그 이후로는 누구도 그 땅을 사지 않았다고. 민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동방농장 순창을 입력했습니다.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2004년 순창 대형농장 화재, 재산 피해 15억 추정. 동방농장 이명숙 씨, 빚 감당 못해 야반도주 추정. 민준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이명숙.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더 적혀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 미상, 보험 처리 거부, 채권자들의 고소, 가족들과의 연락 두절. 민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있었습니다. 삶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민준의 고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민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돕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 죄책감을 달래는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첩 속 주소가 떠올랐습니다. 순창군 복흥면 신흥리 245. 그곳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나을까요? 민준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횡단보도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담요도 없었습니다. 수첩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계시던 할머니 보셨어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은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민준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냥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찾을 것인가? 민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기차표 예매 앱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순창까지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예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였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도 가야 했습니다. 답을 찾으러. 기차가 순창에 도착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주는 플랫폼에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보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역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복흥면 신흥리로 가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민준을 봤습니다. 거긴 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낮은 건물들, 논밭, 산. 민주는 이곳을 떠난 지 3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분쯤 달렸습니다. 택시가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여기 맞아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신흥리 맞아. 근데 여긴 사람 안 살아. 다 떠났어. 기사의 말대로였습니다. 길 양옆으로 빈집들이 보였습니다. 무너진 담장, 깨진 유리창, 녹슨 대문. 저기 세워주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앞에 큰 철문이 보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희미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동방농장. 민준은 택시비를 냈습니다. 택시가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터였습니다. 한때는 건물이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와 콘크리트 파편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은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긴 사유지야. 왜 들어왔어?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민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뭘 알고 싶은데? 동방농장. 그리고 이명숙이라는 분에 대해서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삽을 땅에 꽂았습니다. 이명숙? 그 여자 이름을 왜 네가 알아? 민준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분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우연히. 서울?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어? 벌써 죽었을 줄 알았는데. 민준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이명숙 동생이야. 이명철. 민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동생. 이세요? 그래.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 여자 죽지도 않고 어딘가에서 살고 있구만. 명철은 죄를 털어냈습니다. 근데 너는 왜 여기까지 왔어? 그 여자가 돈이라도 있을 것 같아?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민주는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를. 이명숙 할머니를 돕고 싶어서요. 그분이 왜 서울거리에서 노숙을 하시는지, 뭐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명철은 담배를 땅에 던졌습니다. 발로 밟았습니다. 돕고 싶다고? 웃기네. 그는 민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는 이 모든 걸 망쳤어. 농장도 가족도 전부 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화재야. 2004년. 한겨울에 농장이 전부 타버렸지. 명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인 불명이래. 경찰도 못 찾았어. 근데 알아? 그날 밤 언니는 술 먹고 있었어. 난로를 켜놓고. 민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보험도 안 드러났어. 빚만 15억.
채권자들이 몰려왔지. 땅도 집도 다 넘어갔어. 명철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다가 몇 년 뒤에 돌아가셨어. 나는 빚 갚느라 20년을 허리 못 펴고 살았어. 그는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여자는 사라졌어. 연락도 안 됐어. 장례식에도 안 왔어. 민준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도 힘드셨을지 모릅니다. 힘들다고? 명철이 소리쳤습니다. 힘든 건 우리야. 남은 사람들이야. 도망친 사람은 힘들 자격도 없어.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철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그 여자 돕겠다고? 좋아. 가서 전해. 이명철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사과 한마디라도 하러 오라고. 그는 삽을 들었습니다. 아니면 죽을 때까지 거리에서 썩으라고.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오시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명철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용서? 내가 뭘 용서해? 내 인생을 돌려받을 수 있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꺼져. 다신 오지 마. 민주는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가. 명철이 삽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주는 뒤돌아섰습니다. 걸었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철문을 나왔습니다. 밖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할머니.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나요?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계셨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아무도 없는 시골길에서 무너진 농장 앞에서 왜 우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인지, 명철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 때문인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흐릿했습니다. 서울행 기차표를 검색했습니다. 오후 3시 차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매했습니다. 걸었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물어야 했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민주는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들을게요. 끝까지.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작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언제나처럼 좁고 답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순창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명숙이라는 이름, 동방농장, 화재, 도망, 남겨진 삶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서로 겹치며 하나의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중심에는 횡단보도 모퉁이에서 떨고 있던 한 노인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민주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할머니가 숨기고 싶었던 건 과거였을까? 아니면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체념이었을까?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패딩을 집어들었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이상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명확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듣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에게조차 꺼내지 못한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설령 비극이라 해도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경복궁역 5번 출구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발자국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도시는 주말을 앞둔 저녁으로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걷고 각자의 삶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비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횡단보도 앞, 건물 그림자 아래. 민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담요도, 종이컵도, 작은 흔적도. 민주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실망인지, 걱정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길가에 쌓인 눈, 횡단보도 빨간 신호등,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스치는 대화들.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멀리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코트를 걸쳐 입은 노파.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민준이 건넸던 검은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할머니.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앉기 전에 민준을 보고 멈췄습니다. 눈빛엔 놀람과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왔구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속엔 어딘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날 수첩을 봤어요. 그리고 순창에도 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마치 언젠가 마주할 날이 꼭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뭘 들었는지 모르겠구나. 거의 다요. 눈발이 두 사람 사이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그들을 힐끗 보았지만 누구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작은 세계 속에서 눈을 맞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말할 면목이 없었단다. 민주는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식구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누구에게도. 할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불을 낸 건 내가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못 지킨 건 맞지. 추운 바람이 스쳐갔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도망쳤다고 했지. 맞아. 그땐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었어. 죄책감이 너무 컸어. 남은 사람들을 보기도 두려웠어. 그래서 숨어버렸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구나.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책에서 배운 노숙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심한 단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단어 뒤에 놓였던 삶, 선택, 후회, 두려움, 죄책감 그 모든 것을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버티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완전한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이 흘렀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을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은 삶에서 만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잠시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길게 이어진 침묵 끝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도우려 하니? 민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왜 할머니에게 마음을 쏟는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 오래된 슬픔,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고 민준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온기는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나는 내일 복흥면으로 내려가 보려 한다. 너 아니었으면 아마 평생 못 갔을 거다. 민준은 오래도록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목도리는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는 용서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고 누군가는 삶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준 역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상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겨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봄 기운이 천천히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